자, 이게 사람 몸속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불러도 내분비샘. 샘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샘이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라서 샘이라 불러주고요. 이 샘을 한자어로 선이라고 그래요. 샘선자. 그래서 내분비선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내분비선, 내분비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6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 밑에 뇌의 시상이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뇌의 간내 밑에 시상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시상의 아래쪽이 시상하부라 그러고,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전엽과 후엽이라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붙어 있어요.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뇌 한가운데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목 근처에 갑상샘 또는 부갑상샘이라고 해서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갑상샘암, 갑상선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갑상선 이런 말이에요. 선자가 이런 말이에요. 갑상샘 같은 말이라는 말 하는 겁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호르몬을 분비하는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목이 붓기도 하고요. 뭐 눈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신장이잖아.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신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부자가 붙은 거. 부신장. 그래서 장자 빼고 부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부신. 반장을 도와주는 게 부반장인 것처럼 도와줄 부자를 쓰고 있어요. 이자가 우리 소화 배울 때 3가지 소화 요소를 다 분비하는 엄청난 기능을 하는 녀석이었잖아. 근데 얘는 2가지를 더합니다. 뭘 한다? 호르몬도 2종류를 또 분비를 해요. 2종류. 결론부터 말하면 그 유명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이자가 분비를 합니다. 하는 일이 엄청 많죠. 이자를 받을만 하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라는 곳에서 성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라는 곳에서 성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합치면은 남자라면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 여자도 5군데에서, 몸속에 5군데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했다고 칩시다. 이 호르몬을 분비하면 호르몬을 누가 가져가냐? 몸속에 뻗어있는 이 혈관, 모세혈관이 그 호르몬을 흡수해.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호르몬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빵 뿌려주면서 필요한 곳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분비샘, 몸 안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내분비샘. 기억나나? 저번에 했을 때 사람의 몸을 단순화시키면 요딴 모습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그지? 여기를 입이라고 하고 여기를 항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너무나 커다랗기 때문에 이대로는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작게 자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한다. 소화가 다 되면 드디어 어떻게 한다?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 소화가 다 되더라도 몸 안에 흡수 안 된 찌꺼기들은 나오겠죠. 그게 똥이다. 그죠? 그러므로 똥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모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침을 분비하고 위에서 위액을 분비하고 장에서 장액을 분비하고 이자액 분비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 밖으로 분비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분비하는 모든 것, 물론 일로 분비해도 몸 밖이 되겠죠. 몸 밖으로 분비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외분비샘이라고 한다면 얘는 내분비샘이라는 거야.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비샘 같은 경우 외분비샘은 몸 밖으로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만들어서 여기를 통과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나가는 만든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여기 뭐라 하냐? 이거를 분비관이라고. 분비관을 가진다는 것이 외분비샘의 특징입니다.
외분비샘은 밖으로 이렇게 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을 가지고 분비를 해요. 분비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외분비샘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내분비샘은 그냥 쭉 분비하면 피들이 걔를 흡수해서 가져가거든. 그냥 굳이 분비관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분비관의 유무를 가지고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왼쪽에. 자, 외분비샘, 내분비샘. 방금 쌤이 얘기한 게 핵심이고, 몸 밖으로 분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외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체크할 때보다 분비관을 통해 배출된다. 분비관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라고 써있죠. 분비관이 따로 없어. 분비관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분비관의 유무를 가지고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나눌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오늘 우리가 배울 호르몬은 바로 내분비샘으로서 분비관 없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아,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호르몬의 특징을 좀 정리할게요. 호르몬은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어서 혈관으로 분비가 되고요.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다니다가 특정한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 따로 있어. 특정한 조직이 따로 있어. 특정한 세포가 따로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쌤 몸속에서 지금도 방출되고 있는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은 어디를 자극하냐면 뼈나 근육만 자극을 해요. 그래서 뼈와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 생장 호르몬이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안 되죠. 갑상샘이 그럼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에만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호르몬마다 자기가 작용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그래. 자기만의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다니긴 하지만 자기한테 딱 맞는 기관에 도착했을 때만 발현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양만 가지고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딱 적정한 양이 있어야지 적정량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증, 부족한 거죠. 과다증, 너무 많은 겁니다. 생장 호르몬이 혹시 너무 많이 나오면은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같은 그런 병에 걸려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면은 좀 외소증, 소인증 같은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쌤은 잘 모르겠지만 소인증, 외소증 같은 병이 있대요. 엄청 작겠죠? 혹시 7난장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몸속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이 뭐냐면 몸속의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은 몸속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또 어떤 호르몬은 몸속의 체온을 또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호르몬인 거야. 이런 식으로 몸속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호르몬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식, 발생 같은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식을 위한 호르몬은 성호르몬이 되겠죠. 성호르몬.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호르몬, 성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발생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커가는 거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니까 세포 분열과 관련된 또는 생장을 하기 위한 그런 생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런 예에 속하게 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르몬의 이름들 하나씩 배우면은 이제 이 호르몬은 이런 역할하고 이 호르몬은 이런 역할하니까 이런 역할들은 다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자, 호르몬은 자기만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래서 내분비샘 A에서 발생된 호르몬은 자,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표적세포 A에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표적세포는 저 호르몬을 인식하기 위한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용체가 달려있어서 자기한테 달려있는 수용체와 딱 맞는 호르몬이 딱 왔을 때만 걔를 인식해서 발현이 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용체가 다 다릅니다.
표적세포 B 같은 경우는 수용체 모습이 다르죠. 수용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 즉 내분비생 B에서 발생된 호르몬만 표적세포 B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들이 저희가 무슨 눈이 있고 뇌가 있어갖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가다 보면은 딱 맞는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하면 발현이 되는 거지. 자기는 딱 맞는 수용체를 만나면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자, 호르몬과 신경을 왜 비교하냐면 호르몬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야, 키 커! 정자 만들어! 뭐 이런 거. 체온 빨리 유지해!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게 호르몬이라면 신경도 마찬가지야. 심장 빨리 뛰게 해! 심장 천천히 뛰게 해! 이게 신경이었잖아. 방금 신경이었잖아. 몸속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두 가지 체계를 이용하는 거야. 신경이라는 체계도 이용을 하고 호르몬이라는 체계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신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빠르진 않아. 왜? 혈관을 따라 이동하니까 피를 따라가잖아. 그죠? 빠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활용해서 호르몬 따로 신경 따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호르몬과 신경이 둘 다 신호 전달 체계인데 신호 전달 매체가 다르죠. 호르몬은 혈액, 하지만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호 전달 속도, 느리지만 얘는 빠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넓어요. 넓은 범위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다 작용한다. 그죠?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들에게 쭉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신경은 어때요? 이 근육만 움직이고, 그죠? 이 근육만 움직이고 이렇게 부위가 제한돼 있잖아. 하지만 호르몬은 넓은 범위에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신경은 좁은 범위가 되겠고요. 효과의 지속성, 호르몬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신경은 빨리 사라집니다. 빠른 대신에 좀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적세포에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신경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셨죠? 신경세포체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게 아래 그림인데 똑같아요. 내분비세포에서 발생된 어떤 호르몬이 수용체에 딱 닿으면은 거기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은 이제 자극이 오면은 뉴런을 따라서 끝에 어떤 거죠? 신경 전달 물질 뭐죠?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대부분 아세틸콜린이었어. 아세틸콜린이 작동을 나와가지고 수용체가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가 작용하는 원리도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가고 그런 작용 있죠? 그 똑같은 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둘의 특징들 위에 표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쌤이 호르몬과 신경까지의 2번까지 내용이고요. 자, 이제 사람의 내분비샘 암기법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이름들이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 때 한번 나왔던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해서 함께 암기법을 소개할 건데 일단 우리 대뇌를 암기하는 암기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센 선생님은 뼈대를 좀 알려주고요. 나머지 조금 부가적인 것들은 살을 붙여서 암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뼈대를 딱 외워놓으면은 금방 살 같은 경우는 금방 붙어서 금방 암기가 되니까 뼈대를 좀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 자 일단 뇌에 붙어있는 이 녀석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자, 뇌 간내 밑에 붙어 있으니까 뇌 아래쪽 하수체 또는 하수인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뇌하수체는 크게 앞쪽에 있는 전엽과 뒤쪽에 있는 후엽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봐봐. 그림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게 후엽이에요. 전엽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전엽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엽에서는 자기가 호르몬을 만들어. 전엽이. 하지만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이 내려와서 저장되는 곳입니다. 좀 달라요. 전엽의 기능. 그래서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들이 달라.
자, 요 그림을 기억하는 얘기예요. 후엽은 시상엽에서 만든 호르몬이 그냥 저장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엽과 후엽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일단 전엽과 후엽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머리 쪽에서 나오는 것. 뇌니까 뭔가 다 자극하고 명령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자극하고 명령한다. 자, 생장 호르몬은 아까 뼈와 근육을 자극한다 그랬죠?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을 자극하고요. 얘는 갑상샘을 자극하고요. 부신 거치를 자극하고요. 생식샘을 자극합니다. 뭔가를 자극하고 자극하는 호르몬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뇌에서 나오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자, 후엽은 얘네들은 또 뭘 자극하냐면 아까 후엽은 얘가 만든 걸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 저장하고 있다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호르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인데 자, 얘네들은 자극이란 말이 없긴 하죠. 없긴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자극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야. 이뇨작용은 오줌 싸는 거거든. 오줌을 싼다는 건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데 신장에서 오줌을 내보내기 전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이 나가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다시 쭉 빨아봐요. 오줌의 양이 현저하게 줄겠죠. 오줌의 양을 굉장히 줄여주는 호르몬이라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어디를 자극하겠어? 신장을 자극해야겠네요. 그렇죠? 신장을 자극해서 거기서 수분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야. 수분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몸 안의 삼투압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생각해봐. 밖으로 나가버려야 할 물을 잡아가지고 다시 몸속에 남겨두는 거잖아. 몸의 농도는 떨어지겠지. 몸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몸의 농도를 떨어뜨려야 할 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밤에 라면을 겁나 먹었어. 그래서 몸 안이 엄청 짜. 엄청 짠데 물이 나가면 돼, 안 돼? 물이 남아있어야죠. 엄청 짠 걸 먹었음에도 물이 다 나가버리면 더 짜질 거 아니야? 더 짜지면 어때요? 더 짜지면 큰일 나지. 몸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땡기게 하고, 그죠? 막 목마르게 하고 오줌 양은 좀 줄어들고 이게 짠 거를 먹었을 때 특징이에요. 자, 그게 그거예요. 콩팥입니다. 단단한 말 신장이에요. 콩팥 신장. 자, 두 번째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자궁 수축 호르몬.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나오는 호르몬이겠죠. 임신 기간 중에 마지막에 출산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인데 뭔가 이렇게 자궁을 수축시켜갖고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수축하는 거. 얘는 그럼 자궁을 자극하겠죠. 자궁의 내벽을 근육을 자극해서 이렇게 수축하게 만든 호르몬이니까 얘도 뭔가 자극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아까 얘기했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밑에 있는 갑상샘 있죠. 갑상샘을 자극해요. 다시 말해서 전엽이죠. 전엽에서 나온 호르몬이 여기 나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또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먼저 누가 작동한다?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먼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그제야 갑상샘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어떤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내보낼 때 그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한 호르몬이 또 있다. 그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한 호르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부신이 아까 기억나?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이었잖아. 그 부신을 자극하는, 일단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거칠 부분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자극하면 뭐가 나오는지는 뒤에서 얘네들을 배우면 알게 되겠죠. 얘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거니까 정소나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건 정소, 난소가 깨어나는 거거든. 특히 정소는 먼저 있었고 어쨌든 그게 깨어나는 건데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건 결국 누구다? 뇌입니다. 뇌에서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정소, 난소가 깨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뇌하수체의 특징은 딴 거 없습니다. 뭔가 자극하고 뭔가 명령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뇌하수체다. 근데 전엽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어떤 호르몬들이고 후엽은 위에서 만든 호르몬을 내보내는 것이다. 후엽의 호르몬 두 가지 꼭 기억해 줘야 할 호르몬입니다. 써놓자 이거. 항이뇨 호르몬을 다른 말로 안티디유레닉 호르몬 ADH ADH라고 합니다. 이뇨작용을 디유레닉이라고 하고요. 항이니까 안티디유레닉 호르몬에서 ADH라고도 불러줘요. 시험 문제에서 ADH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항이뇨 호르몬 말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옥시토신도 써놓자. 이것도 옥시토신 하나 써놓을게요. 근데 이거는 나오겠지만 양성 피드백. 우리 옥시토신 그러면 무조건 함께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양성 피드백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시토신이 한번 딱 나오면 자궁이 수축될 거 아니야. 그럼 자궁이 수축되면은 그 수축된 그 정보가 뇌로 가겠지. 그러면 그게 더 많은 옥시토신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게 바로 얘 때문이에요, 사실. 정체를 알고 당하면 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고. 옥시토신이 양성 피드백이 그런 거야. 음성 피드백이 반대말인데 음성 피드백은 뭔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다음에 인슐린이 너무 많다는 정보가 몸에 들어가면 다음에는 인슐린이 좀 적게 나오게 하고요. 체온이 너무 높으면 낮추고 이런 게 음성이거든. 음성. 근데 양성 피드백은 나오면 더 나와.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죠?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게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남자들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여자한테만 나오는 건 아니야. 어디 사용되는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갑상샘입니다. 갑상샘. 위치 확인하세요. 위치. 갑상샘 위치. 만져봐. 요침이죠? 여러분들 입고 있는 T 있죠? T가 있다 칩시다. T로 가려. 이렇게. 갑상샘을 가려요. 그럼 따뜻해지죠? 요 느낌 기억하세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이야. 그리고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몸의 체온을 올려줍니다. 따뜻해진다는 거야. 느낌 왔어? 자, 갑상샘 위치가 여기죠. 티록신 나오죠. 세포호흡 촉진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갑상샘에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체온을 좀 올려주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거예요. 자, 위치를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티록신이 갑상샘에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주고요. 갑상샘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티록신인데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연결할 거야.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부갑상샘이 있어요. 이게 앞쪽에서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걸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했거든요. 감싸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갑상샘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갑상샘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고 뒤쪽에서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있죠. 이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부갑상샘 모습이에요. 갑상샘은 앞쪽에 있는 거고 부갑상샘은 뒤쪽에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능이 둘이 완전 반대되는 기능을 합니다. 다른 말로 아까 말한 기량작용을 해요. 기량작용. 칼슘의 농도와 관련된 기량작용을 합니다. 갑상샘은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해요. 칼슘 농도까지 조절합니다. 즉 체온 조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갑상샘인데 자 이름 봐봐. 이름이 특이합니다. 얘는 칼시토닌. 얘는 파라토르몬.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그러니까 이름이 길죠. 파라토르몬. 그죠? 부갑상샘, 갑상샘에 비해서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 파라토르몬이 일단 기억할 때는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을 묶어서 암기할 거야. 자, 일단 암기 이렇게 합니다. 칼시토닌의 칼자에 동그라미 쳐서 칼슘과 관련된 호르몬이고요. 얘는 파라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뭘 상상하냐면은 뼈를 하나 상상해요. 뼈입니다. 뼈.
뼈고요. 얘는 돌아다니는 모세혈관이야. 자, 모세혈관 안에 파라토르몬이 나오면은 파내라. 뼛속에 있는 칼슘을 파라. 뼛속에 있는 칼슘이 파내서 일로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피 속에 있는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라토르몬, 파내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러면은 뼛속에서 파내는 거니까 혈장 속으로 칼슘을 넣어가지고 혈장 속에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호르몬이 파라토르몬이라는 농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칼슘을 다시 뼛속으로 집어넣는 호르몬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칼시토닌이라고. 칼슘을 집어넣는 칼시토닌. 칼슘을 다시 집어넣는 칼시토닌. 그럼 혈장 속의 칼슘 농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래서 뼈 안에 들어있는 칼슘을 파내는 게 파라토르몬, 다시 집어넣는 게 칼시토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함께 암기해 주고요. 칼시토닌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고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혈장 속의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또 우리 신경과 관련된 조절을 잘 할 수가 있대요. 칼슘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되게 막 짜증도 많고 하는 이유가 칼슘 농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피검사 같은 거 우리 하잖아. 칼슘 농도도 항상 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상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티록신 기억하고요. 칼슘,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그렇게 기억을 함께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부신을 먼저 갑시다. 부신. 부신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은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 부신은 안쪽과 바깥쪽이 발생 기원이 달라요. 부신의 겉질과 부신의 속질이 발생 기원이 달라.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부신 겉질 따로, 속질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이 좀 다른데 겉질과 속질의 차이점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코르티코이드, 스테론, 그죠? 스테론, 스테론, 당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이런 스테론이 뭐냐면 바로 기름기로 지방으로 만든 호르몬들을 스테론이라고. 에스트로겐, 스테로 같은 말이야. 토스테스테론 이런 거 스테로가 들어간 거 있잖아. 스테로이드제 호르몬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지방으로 만든 호르몬을 스테로이드제 호르몬이다. 이게 지방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지방 성분으로 지질 성분으로 만든 호르몬들을 이제 스테로 이렇게 붙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겉질을 노란색으로 그린 이유가 이 겉질 부분이 바로 기름기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겉질이고 속질은 기름기가 아닌 이런 속질은 이제 단백질성 호르몬, 는 지방으로 만든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방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을 만드는 종류가 좀 달라진다는 거 정도 먼저 기억할게요. 그래서 속질 따로, 겉질 따로 자극합니다. 아까 기억나?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어디를 자극했었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었어. 겉질을 자극합니다. 속질은 호르몬이 자극하지 않아. 안쪽에 있잖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속질은 신경이 자극해. 신경이 연결돼서 신경이 자극해서 속질에서는 신경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 에피네프린? 뭐였어? 에피네프린이?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말이죠? 이게 아드레날린이었죠? 아드레날린. 자, 먼저 속질 먼저 기억할게요. 속질은 안쪽에 신경이 연결돼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당연히 아드레날린 특징이 아까 뭐였어요? 심장박동 촉진하고 호흡 촉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어떤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온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심장이 빨리빨리 뛰려면 혈당량도 많이 늘어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글루카곤이 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글루카곤과 함께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자, 암기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부신이잖아, 부신. 그러니까 신장을 도와준다 그래서 부신인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때려 부신.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 아들하고 엄마가 싸우고 있어요. 막 싸워. 야, 이 새끼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왜 싸워? 엄마 내 맘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를 향해서는 아니겠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던져버려. 어장치 안 깨지겠죠? 그때 엄마의 상태를 생각해봐.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 등등. 그죠? 그게 뭐였냐? 아들이 날린 도자기야.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드레날린, 아들이 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피를 본 거야. 아, 깜짝, 그죠? 노르피, 자, 노르피네프린.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엄마의 상태, 아드레날린과 엄마의 상태를 함께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겉질은 완전 다른 기원이기 때문에 이 암기법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고요. 전부 다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하나 더 추가네요. 혈당량 증가시키는 게 무려 3가지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2가지 나왔죠?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 증가시키는. 근데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좀 차차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혈당량. 당이니까 혈당량과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무기질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이렇게 하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은 재흡수. 나트륨은 흡수시키고요. 칼륨은 방출시킵니다. 칼륨 안 나와있죠? 뭐야? 써놓기만 할게, 일단. 쌤은 이렇게 외워요. 우리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기를 주는데, 처음에는 칼 한 자루를 줍니다. 옷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템 먹으면서 막 옷도 막 생기고 칼 말고 이제 총도 생기고 막 그런 게임이다 칩시다. 자, 그런 게임을 처음 해서 칼을 들고 막 가는데 총이 있어.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죠. 그래서 그때 무기를 먹고요. 칼은 버립니다. 무기나 먹고 칼은 버려. 채팅하는 거야. 야, 무기나 먹고 칼은 버려. 무기나 먹고 칼은 버려. 이상하다. 무기나 먹고 칼은 버려. 보여? 나트륨은 먹고 칼륨은 버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무기나 먹고 칼은 버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무기나 먹고, 그러니까 나트륨은 먹고 칼은 버리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한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고 한다. 아드레날린까지 알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한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좀 익숙해지게 이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신이 하는 역할이다. 정리할게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자 볼게요. 이자 안녕. 이자에서 나오는 게 아까 2가지 호르몬 나온다고 했죠?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이자의 기능을 좀 보면 되는데, 이자가 어떻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냐면은, 피 속에 혈당이 엄청 많아. 너 왜 많아? 좀 아까 밥 먹었거든요. 조금 아까 밥 먹어서 막 소화시켜갖고 혈당 수치가 엄청 높아. 이걸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게 어디죠? 간 속에다가 이걸 뜯어가지고 간 속에다가 저장을 퉁.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인슐린이 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간 속에다가 포도당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거 아니야? 이 쌓아놓은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이게 그 유명한 글리코젠이에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땅땅 저장을 해요. 인슐린의 기능이 그래서 혈당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당을 글리코젠으로 간 속에 저장시켜서 혈당에 있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겁니다. 피 속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글리코젠은 그러면 영양덩어리예요. 영양덩어리.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쌤이. 이 구미호가 간을 빼먹는 이유가 이 글리코젠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글리코젠 다 필요 없어.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만 먹으면 돼. 그러면 막 수명이 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간 속에 엄청난 영양가들이 들어있다. 그걸 글리코젠이라고 한다. 근데 이번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운동 너무 많이 해서 피 속에 당 수치가 너무 적네? 밥 먹을 순 없어 지금. 그럼 언제? 운동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때 아까 저장해놨던 거, 아까 저장해놨던 걸 뜯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장해놨던 걸 뜯어가지고 다시 피 속으로 넣어주는 호르몬,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는 이름 때문에 글루카곤이라고 이름 붙은 거야.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는 뜻으로, 겁나 헷갈리죠? 글리코젠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름이 글루카곤이라니까? 글루카곤. 그래서 글루카곤이 얘를 뜯어가지고 혈당 속에 당을 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둘도 무슨 작용을 하겠어?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기량작용을 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이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합시다. 뭐 옛날에 암기법도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서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 이자는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은 나온다. 정소, 난소는 간단하죠? 정소, 난소는 간단한데 정소, 난소 둘 다 기능은 다 2차 성징을 일단 담당을 합니다. 2차 성징 담당하는 거 일단 두 개 기억할게요. 2차 성징은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에스트로젠 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집니다. 둘 다 2차 성징을 이제 일으키는 호르몬들이고요. 남자는 좀 단순하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쌤은 테니스, 토스트, 테일즈러너 또는 테란 뭐 운동하고 먹고 게임하고 이런 느낌. 테니스, 토스트, 테런 이런 거.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남자로부터 약간 에스코트 받아야 하는 존재, 에스트로젠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꼭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야. 에스코트, 에스트로젠 함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임신했을 경우에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기 스테로 보여? 스테로 보여? 전부 다 지방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지방성 호르몬과 단백질성 호르몬을 구분하냐면 지방성 호르몬은 구강 투여가 가능해요. 먹어도 됩니다. 호르몬인데. 쌤이 당뇨병이야. 당뇨병이면 인슐린 필요하거든요. 인슐린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소화돼요. 소화되면 기능이 없어져. 단백질 상태여야 기능을 유지할 거 아니야? 다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되면 이게 기능을 없어지는 거잖아. 소화되면 기능을 상실하는 거야. 근데 호르몬이 가치가 없어지잖아. 내가 인슐린을 다 먹어버리면. 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인슐린은 주사 넣는 거야. 단백질성 호르몬은 그래서 주사로 맞는 거야.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주사 맞고 막 배에다 막 찔러 넣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 이 지방성 호르몬 특징이 뭐냐면 소화가 되겠죠. 지방이니까. 근데 소장에, 잘 들어. 소장에 흡수되고 나서 바로 다시 결합해요. 완전 특이해. 지방성 호르몬은 잠깐 우리 기억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후숙 달라붙어요. 그 융터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회복해, 신기하게.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투여가 가능한 거야. 아직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약간 뭐죠? 피임약 같은 거? 그게 이런 성분이거든? 프로게스테론? 피임약 성분을 구강 투여하잖아. 이렇게 입으로 먹거든요. 그 이유가 지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백질성 호르몬이냐 지방성 호르몬이냐가 사람에게 투여 방식이 달라질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라고 했죠.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티록신. 자, 이제 티록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티록신 T. 따뜻하게 하는 거. 체온 올려주는 거, 그죠?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요.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겠죠.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촉진됩니다. 그죠? 이것을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요. 너무 심각해. 너무 많이 해. 그러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고요. 체온은 상승하고요. 맥박수가 증가하고 쿵쿵쿵쿵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요. 안구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너무 많이 눈 튀어 이런 정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티록신이 너무 안 나오면은 세포호흡이 잘 안 되는 거지. 항상 추워. 그래서 추위를 잘 느껴. 열이 안 나니까. 체중은 불어. 왜? 이게 에너지를 다 써버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쓰니까 먹는 쪽쪽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체중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생장호르몬 아까 얘기했죠. 생장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이 걸리게 되고 말단 비대증은 말단부가 커져요. 얼굴이 커지거나 손이 커지거나 발이 커지고 말단 쪽만 커지는 겁니다. 소인증은 이제 작은 거죠. 작은 걸 말합니다. 자, 잘 안 보니까 좀 올릴게요. 항이뇨 호르몬.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잘 들어.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안 나와. 결핍되는 거야. 자, 이런 경험 없겠지만 이런 거 좀 볼게요. 요붕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붕증이 뭐냐면 선생님 맥주를 좋아해서 500ml 맥주를 꽉꽉꽉 마셔요. 500ml 먹었어. 근데 오줌은 1000ml 나와요.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알코올이 이 안에 들은 알코올 성분이 뇌를 좀 교란시켜서 더 많은 양의 수분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술 먹고 온 다음날 아침에 물 찾고 하는 이유가 수분을 너무 많이 빼는 거야. 밤새. 이해돼요? 그래서 아침에 물 찾는 거야. 꿀물 찾고 이런 게 물 찾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은 요붕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 요붕증이라 해요. 수분을 더 많이 방출시키는 거. 먹은 양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방출시키는 게 요붕증인데 바로 항이뇨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뇌에 이상이 있다 그랬죠? 알코올이 여기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을 일으켜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만드는 거지. 항이뇨 호르몬이 뭐였어? 항이뇨 호르몬이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거니까 오줌이 나가는 걸 막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오줌이 나가겠지. 이 항자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이 많이 안 나가지.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면 오줌이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이거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되게 헷갈린다. 나중에 봐라. 잘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많은 양의 오줌을 넣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기능이 아까 간에다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나오면 간에 저장을 못하니까 혈당에 피 속에 당분이 막 그대로 남아있어. 당분이 너무 많으면 이것을 콩팥에서 걸러서 다시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콩팥에서 다 못 걸르니까 오줌에 당이 포함돼서 나갑니다. 오줌에 당이 포함돼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야. 오줌에 포함되어 나가는 병.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많이 죽거든요. 왜 합병증에 걸리는지 잠깐 생각해봐. 당뇨병이라는 건 오줌을 통해 당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부터 오줌이 나가는 곳까지 모두 다 당분 성분들이 곳곳에 묻어있다는 뜻입니다. 요도를 포함하여 각 부분에 모두 당분 성분이 있다는 거야. 당분이 있다는 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줌을 싸면 오줌은 멸균, 무균 상태로 나와요. 원래 당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세균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세균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도 하잖아요. 오줌을 먹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줌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세균이 득실거린다면 먹으면 큰일 나겠지. 하지만 세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당뇨병이라면 균이 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또 다른 합병증 같은 것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뇨병이 왜 걸린다? 인슐린이 잘 안 나왔을 때. 이렇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좋고 적게 나와도 안 좋고 적당량이 잘 조절이 돼야 돼. 호르몬의 양도 적당량을 조절해 준다는 의미가 뭐다? 그게 바로 이따가 배울 항상성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문제 좀 풀게요. 124쪽의 문제입니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좀 길었다.